여러분한테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거나 그런 이제 일정이 되신다고 하면 정비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오늘 이제 수립 절차하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들이 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점검하셔야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재건축 사업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요거를 규정하는 법률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요 법에 따른 시행령, 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여기에서 이제 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여기서 다른 거 하나가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통상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조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공원이나 이런 형태들도 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나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나쁜 지역에서 해당하는 지역인데 통상 이제 살고 계시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로나 이런 기반 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기반 여건은 양호한데 주택은 30년, 40년 돼서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설비가 노후하고 주택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어야 돼서 아파트 연식이 30년 이상은 돼야 하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통상 한 30년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존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구역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보다 범위가 작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다시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적용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의 노후도를 만족해야 합니다. 크게 이제 요것들이 이제 재건축 사업들이고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계로 보면 크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시행 주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이나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거나 관리 처분 계획을 해서 실제로 사업에 담기는 내용들을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하고 철거, 이주 해서 맨 마지막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단계까지 해서 크게 4개로 구분을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첫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는데 이제 요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요 안에 이제 정비계획,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큰 도시의 목표가 뭐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 나왔는데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말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다 고시 공고가 될 예정이고 이게 이제 법에서 보면 도심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고 주거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3개로 나뉘는데 주거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재개발 기본 계획이 따로 있고 재건축 기본 계획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재개발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재건축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C로 보면 이제 공동주택 지원가에서 수립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높이에 대한 큰 방향이나 용적률 체계,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방향하고 지침들을 다 정리를 하니까 이제 이게 아마 그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도 하게 되니까 그때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서 그 내용들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기본 계획은 지금 시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조합이나 주민 단계로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크게 5등급으로 나뉩니다. A부터 E까지 나뉘는데 그 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D등급과 2등급입니다. 통상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역에서는 2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등급을 받으려면 실제로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당장 이주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일반 아마 택지개발지구에서 안전진단 등급을 받으면 한 D등급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 이거를 이름하여 조건부 안전진단 통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지만 그 조건부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나면 구청에서 이제 실제로 그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확정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하게 되십니다. 정비 계획은 주민들이 실제로는 요걸 이제 도시계획 업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들이 이제 아마 입찰들을 보셔서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 업체들이 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사항들을 쓰게 되니까 그때 이제 업체들을 선정하시고 할 때 이제 뭐 보통 그 정비 계획을 수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 꼼꼼히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업체가 수립이 되고 나면 업체가 정비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나중에 이제 뭐 내용들에 대한 거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계획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1단계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비계획 요 사항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추진위는 보통 이제 정비계획이나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형태들이고 요것들이 이제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법인의 성격을 가진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하니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실제로 사업 시행 계획들 정비계획에서도 이제 뭐 요 지역의 정비계획을 보통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지역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이제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용적률에 대한 계획도 하고 높이에 대한 계획도 하고 임대주택 세대수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도 이제 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나면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인가를 딱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해서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어떤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요것들을 다 담은 사항들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흔히 얘기하기로는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의 종전의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이게 이제 새 아파트가 생겼을 때 나의 종후 재산까지 해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느 평형에 어느 동에 어느 호수 뭐 이런 분양 신청까지 다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실제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이 단계에서 갈등도 굉장히 많지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치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동 호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배치 다 받으셨고 내 재산의 가치가 종전재산 가치가 이제 종후가산 자산으로 어떻게 변경이 돼서 내가 몇 평을 받는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 끝난 단계입니다.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공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준공인가 받고 이전 고시 받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갔던 비용하고 뭐 이제 남은 비용들하고 이런 거 정산해서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 단계 끝나고 나면 사업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등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 계획 단계를 보시면 정비계획 수립하는데도 지금 이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이게 원래 과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한 5년 정도도 걸리기 시작하고, 단지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제 이것들을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지고 이제 절차를 조금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획에서나 자문사항을 통해서 정해진 사항들이 정비계획에 태워지면 심의를 받으시는 단계를 조금 심의를 받는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단계들이 있고요. 요것들 이제 하고 나시면 뭐 저희가 이제 사업들 다 끝나고 나니까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시행 주체를 구성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과거에 보통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 짧게는 한 10년에서 15년, 많이 더 길게 되는 애들은 평균 뭐 한 20년, 30년 가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주민 여러분이 이제 뭐 조합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동의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공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계획 업체들도 쓰고 주민들도 노력하시면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단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절차들이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수립해 오게 되면 조합원으로서 내가 이제 자산을 가지신 분들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오는 업체들이 수립을 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아셔야 이제 이해가 좀 빠르고 사업 단계를 넘어가는 데도 원활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첫 번째는 기본계획의 단계가 넘어오고 나면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정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고, 요거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법으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정비 계획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 목표, 그다음에 지침 등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이제 공공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계획이나 이런 걸로 담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지 내에서는 안전진단이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D등급이나 2등급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주민이 원하시는 사항들하고 공공하고 협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기존에는 공공기획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시가 신속통합기획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과랑 서울시에 이제 사업부서, 자치구, 그다음에 이제 자문위원들, 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체, 건축,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비 계획 안에 담겨야 되는 기본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정비 계획하고 동시에 움직이게 되긴 하는데, 이제 이 단계가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원래는 예전에는 보통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거,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신속통합기획을 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요거를 그 재건축, 주민이 제안한 구역에 대해서는 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절차도 보통 저희가 한 6개월에서
한 뭐 9개월,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단계를 줄이는 절차로 정비 계획을 그냥 수립하면서 자문을 받는 형태들로 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위 말해서 이거를 쾌속 통합 기획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단지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 기획 이제 자문을 받는, 그러니까 기획안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정비계획 안에 담겨서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정비계획안 맞춘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들에서 위반 절차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 위반하면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게 민간의 땅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해당 당사자가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람 30일 돌려서 요 의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의회나 뭐 이런 데서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요 안들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를 태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땅땅땅땅 결정을 해줘야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보하고 시보 뭐 이런 데다가 관보에 고시를 내는 절차까지가 정비계획의 큰 절차 수립 단계입니다. 요 절차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수립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게 저희가 원래 모든 계획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기초 현황이나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요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기초조사에 이제 주민의 성분,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규모, 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신개발을 해서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기반시설도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사람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의 자연에 대한 거, 보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택이나 현재 건축물, 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초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주 가구나 세입자 현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현재 토지용 계획상 토지용 계획의 현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허가 유무하고 노후 불량도 같은 것들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초조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이나 세입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도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주민 동의를 받을 때 동의율이 뭐 3분의 2 이상, 주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 법적 요건을 만족하고 뭐 이런 형태들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들을 다 기초조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에 담기는 사항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법체계로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나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여건하고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서울시 여건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릴 건데, 정비 사업의 명칭, 땡땡땡 재건축 정비구역 뭐 이런 명칭들을 시작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표지에 담기는 사항들부터 해서 해당 지역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명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현재 정비구역의 면적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역의 특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중에 계획들을 보고 나면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10,000제곱미터인데 주변 지역에 일부 이제 공터나 아니면 뭐 공공부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매입한다거나 해서 이제 부지의 조합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구역들이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역에 대한 면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비계획 안에서 담기는 요 안에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 주로 주용도는 사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택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인데 용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건폐율을 어떻게 할 건지,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하고, 요즘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그
뭐 어디 이제 신통기획안들 뉴스를 보시면 뭐 압구정이 어디가 65층, 여의도가 65층,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상계에서 결정된 데가 45층, 뭐 이런 이제 높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이는 실제로는 용적률하고 연동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저희가 좀 이제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아파트를 다루는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서 높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주민들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높이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다 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해당 지역에 보면 아까 기초조사에 현재 이제 사람들 가구의 구성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사들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세입자들 어떻게 이제 조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용적률 체계에서 설명드릴 건데 용적률을 나누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이나 일반 이런 주택들을 조금 넣으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담기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은 사실 뭐 조합원들이시니까 조합원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원주민 재정착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 지금 인구나 주택들이 원래 있을 때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담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조금 이제 별개로 다루긴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도정법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 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법 체계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들을 설명드렸던 거고 하나씩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조합원 주민들께서는 정비계획 업체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에서 이 내용들이 담긴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크게는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토, 그다음에 용도 지역 관리나 조정에 대한 거, 밀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거, 기부 체납 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기준들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위 요것들에 대한 주요 검토 항목들이고 요게 이제 요것들을 담아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크게 보시면 첫 번째가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상위 계획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도 있는데 그거 위에 더 상위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3월에 공표해서 이제 아마 뭐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책자를 그대로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이나 높이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의 큰 방향을 정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계획을 할 때 저희 아파트만, 우리 아파트만 나는 100층 그냥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심의 단계를 들어갔을 때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위에 이제 관련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생활권계획,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단 안에서의 방향이나 수립 목표 뭐 이런 부분들하고 다 정합성이 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위계획하고 연동된 도시의 그러니까 저희 단지의 재건축의 상, 재건축의 높이, 재건축의 용적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계획 수립 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법 사항들에서 보면 지금 정비계획 안에 담겨야 되는 것들의 구역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면적,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사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제가 그 고신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형태대로 보면 실제로 지금 이 구역이 구역명이 땡땡땡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땡땡구 땡땡동 땡땡 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의 정비 계획의 면적이 33,000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고신할 때 이런 표들에서 실제로 어느 구역들에 대한 면적들하고 위치 그 다음에 구역명들을 명기해서 이 사업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단계들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토지용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토지용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게 서울시는 모든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했습니다.
이제 크게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알고 들으신 것들 중에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돼서 각 땅마다 그 걔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이 어떤 거냐면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용되는 용도가 따로 있고 불허되는 용도도 정해져 있고 용적률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가 용도지역에서 정해져 있고 서울시의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에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녹지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 지역들이 통상은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제 주거지역이 나뉘는데 주거지역의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는데 3종은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지역들이고 1종은 이제 동네에서 보시면 뭐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어서 뭐 1, 2층짜리 주택이 있는 지역들이 1종 주거지역이고 안에 보시면 이제 뭐 빌라나 뭐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2종 주거지역들 아니면 조금 그 층수가 낮은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 5층 아파트 이런 지역들이 2종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용적률하고 높이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아파트 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경우에 이제 뭐 부지 안에 2종 주거지역이 섞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용도지역을 기본적인 사항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제 밀도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지역들이고 이게 변경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모든 땅에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용도지역을 조금 더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서울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공이 할 때 절대 공짜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진 않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실제로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땅값이 훨씬 더 비싼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자체로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하고 서로 나누는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파트 지역 안에 2종 주거지역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일부를 변경하셔야 되면 변경하는 면적에 따라서 공공기여 양이 정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공공기여를 할 건지 뭐 도로나 공원 이런 걸로 내놓으실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기반시설이 충분해서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예시에 보시면 요 구분해 보면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 중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기존의 주거지역이 면적이 16,000 앞에 걸로 하면 뭐 33,000 요 정도 되는 형태들로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일반 주거지역 중에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아마 이제 재건축을 하시는 지역들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토지용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정비계획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뭐 공공이용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들로 되어 있어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지금 저희가 주택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하는 비법정 시설까지 전부 이제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이 부분들이 건축 계획에 앉혀지고 토지용 계획에 앉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실제로 뭐 어떤 시설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단지 안에 어린이집하고 뭐 노인시설들을 넣고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조금 뭐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로 뭐 수영장도 넣고 골프 연습장도 넣고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뭐 공부방, 독서실 뭐 이런 것들도 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정비 계획에 담겨서 실제로 이제 좀 공간을 계획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나 공원 녹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설들이 있고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뭐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 용량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해서 뭐 도로 폭언을 늘려서 실제로 차량 통행량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계획들이 다 이제 수요조사하고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담기는 사항들입니다. 도로하고 공원 녹지, 뭐 공원 녹지는 저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5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뭐 1인당 뭐 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맞춰서 하고 그 외에 뭐 주민 공동 시설이나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기존의 학교들에 대한 통합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만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오면서 일정 규모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 뭐 학생이 발생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경 500m 이내에 통학권 안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서비스가 국가의 기본 의무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학교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문화복합시설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 생활 기반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도로나 이런 것들 할 때 도로 기존에 보면 소로였습니다. 그래서 높이 폭언이 6m짜리였는데 용적률이나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더블로 증가해서 12에서 14m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조서들이 변경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폭은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원활한 이면부 교통 처리를 위해서 도로의 확폭을 통한 교통의 원활한 뭐 해결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도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변경이 있고 기정 비정 변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들에 대한 각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도로들에 대해서 실제로 기존의 폭언이나 용량을 유지할 건지 더 늘릴 건지 해서 실제로 이제 교통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공원 녹지 계획이라고 하면 뭐 교통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감해서 뭐 최근에 뭐 이런 부분이 좀 덜 필요하고 내부에 이제 공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획에서 정비 계획에서 감하거나 가해서 쓰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주민 공동 시설로 이제 저희가 크게 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뭐 기타 공공시설 뭐 여기까지 쭉 해당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기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설들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는 저희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평형 배치나 동 배치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위치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위치나 이런 것들도 건축 계획에서 담아주는 사항들까지 정리가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은 저희 이제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 통상 별 문제가 없으면 모두 다시 개량, 정비를 하는 사항들인데 임의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가끔 이제 뭐 문화재가 있거나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계획에 대해서 이 건축물은 존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표시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통상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도시계획들 이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냐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부 밀어버리고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제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뭐 좀 오밀조밀하게 살던 그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것들에 대한 반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특히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이 나빠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신축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좀 문화적인 가치나 뭐 이런 역사적 가치, 유산이 있는 부분들은 지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게 근데 통상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건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재건축 구역하면 보통은 획지 하나에는 공동주택 넣고 문화시설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를 철거하는 형태들로 계획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실 이제 나중에 이거 하면 이제 내가 어떤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서 잡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재건축은 6대4,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를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규모로 적는데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초과하는 애들과 그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짓는 애들을 나누는데 85제곱미터 이하가 재건축 사업에서는 60% 이상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거를 초과하는 거는 40%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재건축은 6대4인데 실제로 재개발은 이거보다 8대2 뭐 이 정도로 좀 낮춰지기도 해서 재개발 사업은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로 정리가 돼서 그 주택 규모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계획을 하면 6대4로 나뉘는데 다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조합원 분양주택의 전용 주거면적 합이 종전주택 주거면적 합보다 작거나 30% 이내에서 큰 경우 또는 조합원 이해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6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평형이 너무 큰데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로 나뉘어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작은 평형으로 가야 되는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비계획 업체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사항입니다. 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밀도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뭐 몇 세대를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시작하는 용적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통로나 아니면 뭐 공공보행 통로, 방제, 뭐 돌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들로 가는 애들 중에 허용용적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허용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이제 기부채 앞에서 공공시설을 내는 것들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체계를 보면 국가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주거지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가장 상한인 용적률을 3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이제 서울시의 전체 요건이나 전체 지역들을 다 계산을 해서 서울시의 용적률의 지금 최대치의 조례에서 정하는 건 250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요 250과 300 사이에 50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요 250까지만 짓도록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250을 300으로 갈 때 임대주택이거나 국민주택들을 지을 때 50은 민간이 분양을 하고 50은 공공주택으로 지었을 때 최대 법상 용적률에서 정한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이 있는데 이 중에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는 기준 용적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용적률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용도 지역에 의해서 정해지는 기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1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허용과 상한까지 해서 상한하면 250으로 정하고 법상 상한 용적률은 국계법에서 정한 300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체계가 있고 요 체계별로 각 단계를 뛰어넘으시려면 허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나 뭐 여러 가지 약간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 인센티브 항목들을 적용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한용적률까지 가시려면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거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적 상한까지 가시려면 그 외에 기타 주택들에 대해서 공공성 있는 주택을 조금 더 내놓으셔야 하는 부분 정도까지가 이제 용적률의 밀도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시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 기준 용적률이 210이고 허용이 230, 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20%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한이 250, 법적 상한은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쪽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을 때 요 끝에 2종 7층이나 1종 주역의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한 단지인데 용도 지역이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1종 주거 지역에는 1종에 맞는 높이만을 지었고 3종에 이제 높이 용적률을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이 1종에 대한 부분만큼을 3종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해서 그만큼의 이제 공공 기여를 하시고 걔를 변경해서 이제 한 획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동간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고 변경할 때는 기준 용적률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간다고 하면, 원래 3종은 아까 기준 용적률이 210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2종에서 3종으로 하면 기준 용적률은 종전의 2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이나 지금 이제 법적 상한만 지금 기존 다른 원래 체계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형태로 해서 정하시는데, 반드시 이 부분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에 따른 항목들을 평가해서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아까 여기서 210이 기준 용적률이었으면 허용용적률이 230이었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지금 이제 인센티브의 한도 범위가 딱 20%로 2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해서 인센티브 계획을 지금 이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입안할 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 통과하면 허용용적률 230으로 따져지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토지, 그러니까 대지,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대지의 그 형상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에 따라서 허용용적률이 230이 안 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보통 300, 250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맥스로 다 실현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마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나면 보통 저희가 이제 250 이렇게 되면 247점 얼마, 249.99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는 형태들은 아니고, 그거는 단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다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받는 것들에 대한 조건입니다. 공공보행 통로, 뭐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시설 방지안전, 지역기반시설 정비, 지역특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상한용적률 부분입니다. 상한용적률은 아까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을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 상한용적률을 계산하는 산식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아마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오실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통상은 다 그 100%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로 시설로 내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지역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뭐 도로 용량도 충분하고 더 이상 늘릴 수 없거나 공원도 충분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더 이상의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시설로 다 내서 이제 불필요한 도로나 불필요한 공원, 불필요한 시설을 받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이제 현금으로 받아서 그 현금을 정말 필요한 데 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센티브 요구할 때 공공시설을 현금이나 공공시설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로 환산해서 이제 적용하는 것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쨌든 늘어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서 필수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지만 요게 이제 최근에 뭐 일반 단일 민간 사업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작은 경우에는 땅 안에서 땅을 내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 현금 기부 체납을 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정비 계획에서는 통상은 원래 50%까지는 기존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 시설로 납부를 하고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단지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부분에 실제로 더 이상 뭐 필요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들로 하시면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마지막 그림입니다. 기준용도는 용도 지역에서 부여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허용 인센티브 준수 시 20%, 상한 용적률은 기반시설 제공 시 추가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 상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250에서 300 하면 50이 남는 것들 중에 25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일반 민간 그러니까 조합이 가져가시 사업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50은 공공주택으로 해서 이 부분은 공공주택이어도 실제로는 지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SH나 서울시가 사가는 거고 그 부분은 그럼 이제 조합이 그 표준 건축비는 받으시는데 대신에 이 부분들도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남는 저희가 이제 보통 대지 지분이라고 하죠. 그 지분에 대한 부분만은 기부 체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의 형태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뭐 요거는 건폐율에 대한 계획인데 통상은 법상에서 정하는 용적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60% 3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 60% 이내에서 건폐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층수를 좀 높이면서 용적률은 사실 바닥 면적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10평짜리를 옆으로 그러니까 30평짜리를 5개 짓는 것과 그 다음에 5평짜리를 30층으로 짓는 것과 같은 형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폐율이 실제로는 바닥의 면적들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거기 안에 이제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열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형태들로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폐율이 60 정도까지 차는 경우에는 거의 드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건폐율이나 부분들은 크게 요거는 나중에 이제 건폐율 부분이 용적률 높이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진 그 건축적인 디자인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들을 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60% 안에서 정하시기만 하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들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기반시설 기부 체납하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형태들은 토지하고 이제 설치해서 주는 것들로 이제 도로하고 공원들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시설 안에 뭐 저도 공동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아까 아니면 임대주택 같이 이런 형태들로 해서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하기도 하고 건물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주택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한에서 법적 상한까지 그 차이에서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들을 맞추시면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추가 용적률로 제공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서 요거 할 때 이제 뭐 임대주택의 규모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선택적으로 확보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심의할 때 올라가는 사항들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353세대이고 그 중에 공공주택이 27세대. 그래서 근데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계획들을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평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했더니 516세대의 공공주택이 65세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각각의 그것들이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85를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85, 85 이상 뭐 이렇게 돼가지고 총 세대수를 구분하고 최근에 이제 요 중에 하나는 뭐 요거는 조금 재개발하고는 좀 더 관계가 되는데 그 보통 정리를 하실 때 예전에는 임대주택 하면 굉장히 작은 평으로 단일 평형 하나로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소셜 믹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임대주택하고 일반 주업들하고 조금 섞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세대가 반드시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세대수 기준으로 전체 가령 10% 30% 몇 세대 이상은 세대수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작은 거 49제곱미터로 단일하게 빡빡하게 넣는 형태들이 있어서, 이제 선호들에 따라서 최근에는 그거에 면적 기준도 해서 10% 이상의 면적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도 조금 정리가 됐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통하고 동선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크게 단지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도로들이 있었거나 이제 도로로 썼던 부분인데, 아파트를 새로 이제 옆부지하고 맞춰서 크게 하고 나면 도로가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학교가 이쪽에 있고 그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옆길을 따라 갈 수 있었는데, 새로 공사를 하면서 그게 단속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까 허용 인센티브에서 보셨어요. 그 공공보행 통로, 그다음에 열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하고 아파트 단지의 일부 공간들이나 통행로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부분들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선은 내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교통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이나 최근에 이제 차량, 자전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단지 보통 정비 계획하게 되면 용적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행 동선 체계에 대한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가거나 아파트의 이제 차량 동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환경보전, 재난방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통상 이제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칫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잘못되게 되면 저층부 침수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이것들이 지형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구릉지에 있거나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산사태나 풍수, 재해, 저희 홍수 같은 것들이 났을 때 얘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도 사전에 계획에 담겨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학교는 학습권, 교권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그 사항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통 영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재해 환경성 평가,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들하고 이제 정비계획 재건축을 할 때 저희가 교육 환경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제 교육청하고 따로 별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고, 이제 교육환경 영향 평가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학교 정문에서 절대거리 200m에는 유흥업소나 오락 이런 유흥오락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없는 부분이고, 200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대 정화구역 해가지고 500m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교육청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고, 이것들을 규정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계획안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평가서 가지고 협의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통과하고 나셔야 그다음 이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 하고 생활 공유 가로 계획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보통 경관하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들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동 배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뒤에 보이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형태들을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그게 이제 올바른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망축, 통경축,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 얘기를 할 때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심심히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런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계획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를 넘으시면 경관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경관 심의 비대상입니다. 이 경관 심의 비대상은 아까 이제 앞에서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도 기획을 해서 정식 기획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변경이 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유 가로가 기존에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아파트 단지, 기존 아파트 단지에 보통 상가시설이나 생활공유 가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데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통상 보행중심 가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 조성을 하는 것들로 해서 이제 건축이나 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잡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정비 계획에 담기는 사항들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게 이제 정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결정고시를 하는 이제 15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 지금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심의한 모든 도서들에 대해서 요 고시들을 심의한 날짜마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끝까지 남아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해서 정비구역 명칭이 있고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여기 하나 있는 게 토지 등 소유자별 뭐 분담금 추정액 및 산출 근거. 최근에 이제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 안에서 지금 이제 뭐 토지용 계획이 획지나 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기존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용도 지역은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도 넣고 도시계획 시설의 기존에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아까 이제 개량이나 철거 존치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어떤 거 시설을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용적률 계획들 해서 기준 용적률 허용 상한 법적 상한까지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적률 계획도 지금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안에 요 계획들이 다 담겨서 이제 권리를 배분하시고 건축물을 배분 받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계획들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사업 승인을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들 할 때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시면 허용 용적률이 아까 230이었는데 요거는 토지의 조건에 따라서 225%까지 정리가 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지금 원래 300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땅의 조건이라는 것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248.89%까지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하고 상한 보통 저희가 그냥 일반 상한 용적률하고 같은 형태들이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들의 계획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들에 관한 거 있고 안전 및 방제 계획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것들 해서 실제로 이제 획지의 면적하고 그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지 여기 15세대가 있기는 하네요. 그거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담겨서 최종적으로 정비 구역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요 지금 이제 백도는 구역계 면적들을 산출하는 기존 형태들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도시계획들을 하게 되면 요 접의 위치가 요 그 도면을 쓰는 스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 도면이나 그냥 쓰셔서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면 얘는 뭐 1000도, 2500도, 5000도 뭐 이렇게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그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도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 선 굵기를 굵게 하면 도로가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축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면 용도지역이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표시가 되고 요 안에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담기진 않았는데 아까 저희가 했던 계획 도서들에 대한 결정도 뭐 기정 변경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사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에 따른 도면들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5에 고시가 나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